일부의 첫 번째 발표는 형평운동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김중섭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중섭 선생님께서는 역사사회학 연구자로서 형평운동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형평운동 연구, 평등사회를 향하여 형평운동 등의 저서를 통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영어권의 형평운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그럼 김중섭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앞으로 25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중섭입니다. 좀 송구스럽게도 좀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꼭 100년 전 오늘 진주에서 형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성회가 열렸는데 진주에서 오다 보니까 먼 길 과천에 참 택시도 없구만요.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25분 동안 저는 그 형평운동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김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서 고려대학교 등등에 있는 자료를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 자료집을 판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형평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주로 우리나라 신문 자료 그리고 또 제한된 일본 자료, 일본어로 된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그 자료집이 그 2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자료에 힘입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형평운동이라고 하면 인권운동이라고 하고 또 인권운동의 핵심이 차별철폐인데 과연 12년 동안 똑같은 기조로만 갔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는 아무 관계없이 진행됐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제일 중요한 연구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운동으로서의 형평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회운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1923년에 형평사가 창립되었을 때부터 형평사는 분명하게 차별철폐라고 하는 목적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평등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제목부터 형평사라는 단체 이름부터. 그것을 1923년 4월 25일 이제 발기총회가 열리는데 그날 채택된 형평사 주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관심은 사회 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급, 신분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 이것은 백정이라는 호칭이 어원은 좀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차별이 오랫동안 이분들에게 다가왔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그랬고 결국 참 사람이라고 그러는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정읍에서 김제에서 서광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서광회가 그분들이 선전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그때 이미 권리란 단어를 쓰고 있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의 활동이 바로 권리, 인권 회복이다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24년 2월에 부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계급의식에 의해서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권유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백정들에 대한 차별, 관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형평운동에 반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결속해서 모든 사원이 힘을 합쳐서 대항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이런 기조는 1925년도에 전국대회 결의사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1926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운동이 끝날 때까지 차별철폐라고 그러는 중요한 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선사회의 기존의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반대 활동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갑오개혁에 1894년 갑오개혁에 신문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관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 차별관습을 없애자라는 형평운동에 대해서 다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형평운동 반대 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추세를 보면 일제의 그 자료인데 추세를 보면은 1923년부터 26년까지 20건 아래로 보고되어 있는데 27년서부터 30년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30년서부터 35년까지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추세가 바로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형평운동에 대한 그 사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차별이나 억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던 사원들이 그것에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인권유린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러면서 대항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형평사 총본부에서도 전국의 지사에 분사에 연락을 해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차별에 내규로 차별에 대항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원들에 대해서는 뭐 벌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이 1925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좀 이따 다시 드리고 25년도에 사회적 연대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연대 부분을 좀 띄워서 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 1926년도에 형평사 선언과 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전 대단히 의미 있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천부불가침의 자유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 사상의 영향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인권설 같은 것이 서양에서 퍼지고 있었고 아울러 동학의 사상도 여기에 저는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불가침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는 어찌 생의 의의가 있으랴.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 그것을 다시 찾자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단결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령으로 채택을 합니다. 같은 날 1926년 9월에 그 강령에서 첫 번째 항목이 저는 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 인권 해방을 근본적 사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권 해방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원들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사회에서 누렸던 경제적인 권익을 여러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자각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논의될 생활권의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단결을 역시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항목이 역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회와 공동 제의하여 합리적 사회 건설을 기함. 이것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인권의
인식의 지평이 넓혀가고 발전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협력, 연대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리적 사회라는 개념으로 그 당시에 널리 쓰였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아래 뭐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하고 계급, 그러니까 그 사원들의 훈련과 교양을 가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28년도에 와서 아주 가장 제가 볼 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28년도에 그때 표를 전국 4월에 해마다 4월마다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국대회 표나 안건 등에서 그들의 사명이 뭐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제적 조건이 필요한 인권 해방을 근본적 사명으로 한다. 이것은 앞서 정해놓은 강령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의 차별을 철폐하자, 이론적 투쟁과 이론적 이론을 전개하자, 투쟁적 이론을 전개하자, 이런 표를 내걸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차별 철폐의 문제라거나 뭐 생활권 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928년도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신간회와의 협력,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28년도에 나오는데 이 포스터는 아주 널리 알려진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단결을 강조하고 있고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이런 포스터가 1930년도에 발견된 또 포스터에 또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전국대 그 배포된 선언은 앞서 채택된 형평사 선언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인생은 자유와 평등이 가졌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와 평등을 넣는데 자유는 앞서 나와 있습니다. 평등은 이미 그 형평사라는 단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분들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28년도에 30년도에 이제 전국대회에 또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인생권과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차별 철폐나 평등 대우, 이것을 인생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생권이 뭐다, 생활권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정리한 문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인데, 이 생활권은 사원들이 살아가는 데 갖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여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노동 여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인권 측면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인권 개념으로 보면은 인생권은 자유권, 평등권, 이런 개념이 있고, 생활권은 뭐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1920년대에 인권 개념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28년도에 이제 형평사원들이 서서히 경제적 문제에 대한 치중을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념적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충남산업주식회사라고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기존의 형평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형평사원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진보적인 젊은 활동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설립 취지서를 보면 그분들이 인권 박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생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평운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30년의 포스터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번에 그 국사편찬위원회 학술대회의 표지에 나와 있는 그 포스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생권과 생활권을 획득하자라는 개념을 이 앞에 그 수건 같은 거죠. 그것에 앞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25분 중에 반을 저는 인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평운동은 사실 처음 출발부터 직업적 사회활동가들과 협력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에 있는 백정 지도자들과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3.1운동 이후에 형성된 직업적 사회운동가들이 협력해서 만든 것이 형평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운동은 백정 출신과 비백정 출신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평운동의 전개에, 이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그 진주에서 오늘날 그 강상호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장시필 선생 같은 분이 그 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주 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반대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했죠. 그래서 새백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마치 세종께서 고려시대의 백정이라는 용어를 천민들에게 붙여줬는데, 다시 말해서 통합하려고는 그런 그 정책을 폈는데, 그 당시에 새백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네들을 경원시하고 또 배제하고, 그러다가 세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백정이라는 단어가 차별 호칭으로 굳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다시 이때 그런 호칭을 불렀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그리고 그때 직업적 사회운동가들이 창립 축하식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5월 13일 날 열리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데, 그때도 진주 지역의 직업적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평사 사칙입니다. 사조에 사원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정, 옛 백정 또는 뭐 비백정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북성회에서는 형평사의 창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성회의 기대는 단순히 백정 해방에 머무르지 말고 자본주의 공평한 사회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평등한 사회를, 형평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 운동이 크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이게 사회적 연대, 사회적 그 협력의 좋은 조짐을,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전국의 사회운동가들의 협력과 전국에 살고 있는 옛 백정 집단이 형평사의 창립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통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던 백정 집단의 결속력이고, 또 하나는 3.1운동 이후에 형성되었던 사회운동권, 사회운동계, 사회운동 세력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벌 대립과 통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파벌은 진주 지역에 있는, 진주의 총본부를 본사를 그대로 두자는 사람들과 진주는 너무 외졌기 때문에 서울로 옮기자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른바 진주파와 서울파입니다. 그런데 진주파는 원래 강조했던 차별철폐에 더 좀 중점을 두는 반면에, 서울파는 전통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산업의 그 권익을 좀 보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진주에서
통합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면서 진주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고 본부가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백정 출신의 사회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그 아주 전국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바로 예천 사건입니다. 1925년 8월에 있는 예천 사건이 예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전국의 형평사원들이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의 사회운동단체가 형평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예천 사건에서 장지필과 이소라는 사람이, 이소는 이동구라는 사람입니다. 천도교도 이동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두 분이 그 예천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이분들을 위한 환송회가 열리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이름난 사회운동단체 17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환영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문기자들 다 모이고 이것이 상징적인 결속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1926년도에 형평사 선언과 강령을 채택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회와 공동 제휴하여 합리적 사회를 건설을 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지향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동구가 책임 비서로 있는 고려혁명당이 결성이 되어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고려혁명당은 정의부, 천도교, 만주에 있는 정의부, 천도교 그리고 형평사의 활동가들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928년도의 회의 안건을 보면 단일 협동전선 신간회입니다. 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노동, 농민 운동과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봉건사상을 지지하는 기반, 그러니까 봉건사상을 지지하는 기반, 그러니까 반형평운동하는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담는 회의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1930년까지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3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 슬로건은 인생권과 생활권을 획득하자. 다시 말해서 인권과 사회운동 연대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노장층과 새로 등장한 진보적인 지도세력 소장층과의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소장층 지도부는 다른 사회운동가의 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권이라는 개념에서도 두 그 집단은 좀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층에서는 유산사원이 무산사원을 착취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장층에서는 기존의 권익을 잃어버린 기존의 권익을 되살리자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그리고 1930년대에 가면은 형평운동이 급속도로 이렇게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1929년도에 세계공황에 의해서 형평사원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을 중지하는 사원들도 늘어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지부도 늘어나고 따라서 총본부에서는 굉장한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됩니다. 총본부의 유지금을 위해서 좀 보내달라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일제 자료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추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7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10개만 활동을 하고 활동을 중지한 지부가 6개가 됩니다. 그나마.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4개만 활동하고 25개는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1930년대 들어서서 사회적 연대는 와해가 됩니다. 인권활동의 성격은 점점 퇴보되고 있고, 따라서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와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 강조했던 인생권, 생활권 이런 개념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그런데 그 과정에 1931년도에 제기됐던 해소안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장층은 무산운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장층은 그대로 유지해가고 싶어합니다. 결국 해소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신간회는 해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부터 형평운동은 인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19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넓은 인권 개념으로 확산됐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생권과 생활권의 개념이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도 결국은 초기부터 시작됐던 사회적 연대가 1930년대까지는 더욱더 확장되어 왔는데 30년도 이후부터 급속도로 침체되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가 바로 그 당시의 조직 추세입니다. 왜 해소됐는가, 왜 그 침체됐는가에 대한 말씀은 제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면 준비하려고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